나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집에 갈 거예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일단 며칠만 계셔봐. 그게 우리도 좀 안심되니까. 진수가 어머니 팔을 붙잡았다. 안심. 너희가 나를 여기 버리고 가려는 거잖아. 김영자의 눈동자에 물기가 맺혔지만 체면을 위해 눈물을 참았다. 78세 은퇴 교사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마당 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 김영자는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하나하나 상처난 부분을 살펴보며 멀쩡한 것들만 골라내는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학생들의 작문을 채점하던 때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낸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남편 박철민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은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외동아들 진수와 며느리 선영이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서부터는 왕래도 뜸해졌죠. 이번 주말엔 민준이가 올까? 손자 민준이를 떠올리며 김영자는 감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민준이는 예전처럼 자주 놀러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와서 할머니가 말린 감을 맛있게 먹던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켜려던 김영자는 잠깐 멈칫했어요.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파 쿠션 사이도 뒤져보고 탁자 위도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어디 뒀더라? 한참을 찾다가 부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곳에서 리모컨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문짝 안쪽 달걀 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휴, 내가 참.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네. 나도 늙었나 보다. 쓴웃음을 지으며 리모컨을 꺼내던 김영자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겼거든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거나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물어보거나.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혼자서도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글씨만큼은 여전히 또박또박 쓸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영자는 늘 하던 대로 일기장을 꺼내놓고 하루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습관이 남아서 매일 무언가를 쓰지 않으면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을 땄다. 민준이가 좋아할 것 같은 것들로만 골라서 말려야겠다. 글씨를 쓰면서 김영자는 자신의 손글씨가 예전보다 조금 더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글씨만큼은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까 싶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그 목소리 속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응, 선영아. 무슨 일이야? 이런 늦은 시간에. 아, 죄송해요. 민준 아빠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떻고? 민준이는? 저희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도 요즘 공부에 푹 빠져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 선영의 목소리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큰 일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이번 주말에 한번 뵈러 갈게요. 오랜만에 어머님 댁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요. 김영자는 기뻤습니다. 아들 가족이 함께 오겠다니 얼마만인가요? 하지만 선영의 다음 말에서 미묘한 어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인데 이제는 진지하게 상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중요한 이야기. 김영자는 그 말을 되뇌어 봤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진중함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래, 언제든 좋아. 우리 민준이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진수가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민준이가 아픈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일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김영자는 주말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영자는 아들 가족이 올 준비를 했어요. 마트에 가서 진수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준비했습니다. 집안도 구석구석 청소하고 이불도 새로 빨아서 널었어요. 주말이 가까워올수록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쌓였던 외로움도 조금은 달래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한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전화로는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김영자는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김영자는 거실 창문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진수의 차였어요. 마음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긴장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말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면서도 왠지 불안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진수가 운전석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뒷자리에서는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보며 내리더니 건성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아, 많이 컸네. 어서 들어와. 선영은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김영자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럼 잘 지내고 있어. 어서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동안은 평범한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진수는 사업 이야기를, 민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자는 손자가 부쩍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수학 9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대단하네. 할머니가 상을 줘야겠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김영자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특히 선영은 자꾸 진수를 쳐다보며 눈짓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갈비찜과 나물들을 차린 저녁 식탁에서 한동안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민준이가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진수는 어릴 적 이 집에서의 추억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엄마 갈비찜은 정말 최고야. 맛이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해주던 건데.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겠다며 자리를 뜨고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게 되었어요. 선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혼자 계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뭐가 힘들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는걸. 그런데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김영자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난번 민준이가 왔을 때 같은 이야기를 2번 하거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던 일을 혹시 들켰나 싶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큰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진수가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 내가 아직 팔팔한데. 선영이 병원 안내 책자를 꺼내며 김영자에게 보여주었어요. 요양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곳이에요. 강북에 있는 굉장히 좋은 요양병원이에요. 김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때문이었어요. 요양병원? 갑자기 그게 무슨...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정부 지원도 많이 되고 간병 서비스도 24시간 받을 수 있어서. 선영은 계속해서 안내 책자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깔끔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의료진 소개까지 마치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원장 선생님도 되게 좋으시대요. 젊은 여성분이신데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신다고 해요. 인터뷰도 여러 번 나오셨고. 김영자는 화면을 보면서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계속 챙기기 힘들기도 하고.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민준 아빠도 사업하면서 더 바빠졌고 민준이도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입시 준비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김영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진수가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짐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엄마를 제대로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어? 아니면 걸어 다니지도 못해? 선영이 다시 안내 책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개인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김영자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표정을 감추려고 했어요.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어머님,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 내가 위험한 사람이야? 진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거나 가스 사고라도 나면. 김영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직은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선영과 진수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너무 완고하시네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야겠어. 김영자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김영자는 거실로 돌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쉬어라.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그날 밤 김영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김영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난 주말 아들 가족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 현관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런 이른 시간에 올까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진수의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전화를 하고 오는데 오늘은 연락도 없이 왔거든요. 엄마 나왔어요? 진수가 차에서 내리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선영이 내렸어요. 둘 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안 하고. 아, 오늘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김영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건강검진?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건강검진? 언제 그런 얘기를? 선영이 다가오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기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병원 예약도 다 해놨어요. 김영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또 깜빡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 준비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간단한 검진이니까 그냥 가면 돼요. 옷도 괜찮게 입으셨고. 진수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차 쪽으로 이끌었어요. 김영자는 영문을 모른 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선영이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혈압약 드시고 계시죠? 오늘 그것도 같이 점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혈압은 괜찮아. 지난번에 동네 병원에서 재봤는데 정상이었어. 그래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차는 시내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는 창밖 풍경을 보며 어딘지 낯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과는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어디 병원에 가는 거야? 강북에 있는 큰 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다고 해서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꽤 큰 규모의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서울 북부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영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병원? 나는 건강검진 받으러 온다고 했잖아. 어머님, 여기가 건강검진도 하고 요양 서비스도 하는 종합병원이에요. 선영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영자는 불안했습니다. 지난주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이것도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접수대에는 정재은 병원장이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어요. 정재은. 김영자는 그 이름을 보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안내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진수와 선영이 김영자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건강검진실이 아니라 상담실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검진실이야? 네,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상담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김영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요양병원 시설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침대 배정 안내문도 보였어요. 이상하네. 여기가 정말 건강검진하는 곳이 맞아?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에 서명 좀 해주세요. 김영자가 서류를 보니 입원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입원 동의서? 나는 입원할 거 아니라고 했잖아. 진수가 급히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야. 나를 속였구나. 김영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분들이 목소리를 낮춰? 내가 지금 화낼 만하지 않아?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입원이 아니라 단기 관찰 입원이에요. 며칠만 계시면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집에 갈 거예요. 김영자가 일어서려 하자 진수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며칠만 계셔봐요. 우리도 안심이 되고. 안심? 너희가 나를 여기 버리고 가려는 거잖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은 개뿔. 내 집이 제일 좋아. 김영자는 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문 앞을 막아섰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원장님이 직접 설명드릴게요. 원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집에 갈 거야.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원장 정재은입니다. 정재은이라는 이름을 직접 들으니 김영자는 더욱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원장님, 저는 여기 입원할 생각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정재은 원장이 김영자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김영자 선생님이세요? 김영자도 정재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당신이 누구죠? 정재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 정재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순간 김영자의 기억 속에서 한 명의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교복도 제대로 없이 다니던 여학생. 그 아이가 바로 정재은이었어요. 재은아, 정말 너니?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가난했던 여학생이 병원장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재은은 두 손으로 김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세상에, 그 조그만 재은이가 병원장이 되었다니. 김영자는 정재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순수했던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교복도 없이 다녔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보다 뛰어났던 학생이었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이 광경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니와 병원장이 옛 추억을 나누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혹시 아는 분이세요? 내 제자야. 30년 전에 가르쳤던. 정재은이 진수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과 며느님이시군요. 저는 선생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재은은 김영자의 손을 놓지 않으며 계속했습니다. 선생님 기억해요? 제가 고3 때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때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의학 관련 책들을 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게 교실 문도 열어주시고. 그럼 기억하지.
너는 늘 성적도 좋았고 착했어.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김영자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정재은은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치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쁜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교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있곤 했죠.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고서도 사주시고 대학 진학 상담도 해주셨잖아요.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들 현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선생님만은 응원해 주셨어요. 정재은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학금 신청할 때도 추천서 써주시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셨잖아요. 심지어 대학 입학금 일부도.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니? 김영자는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재은에게는 인생을 바꾼 큰 도움이었던 거죠.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재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김영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건가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요즘 기억력도 좀 떨어지시고 해서. 정재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입원 동의서를 들고 있던 간호사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입원 상담으로 오신 건가요? 진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검진부터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단기간 입원도. 단기간 입원이 아니야. 김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속여서 데려온 거야. 건강검진이라고 거짓말하고. 정재은은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선생님을 가족들이 속여서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정재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은사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느꼈어요. 원장님,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도 많아지고. 어떤 일들을 깜빡하신다는 거죠? 정재은이 전문의로서 물었습니다.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는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그런 일들이요. 정재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 정도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동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요양병원 입원을 결정하신 건가요?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수 씨는 사업 확장으로 더 바빠졌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 케어까지 하기 힘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집도 낡았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김영자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짐이구나. 돈도 많이 드는 짐.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맞잖아. 솔직하게 말한 거 아니야? 정재은은 이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준 은사가 가족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김영자가 정재은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재은아, 나는 정말 집에서 살고 싶어. 비록 혼자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단다. 아직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어. 정재은은 자신의 은사가 처한 상황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진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돌봐야 하나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머님을 버리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정재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선생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학적으로도 필요하지 않고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어머님을 책임져 주실 건가요? 정재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재은의 단호한 선언에 진수와 선영은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원장님, 농담이시죠? 어머니를 어떻게... 농담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게 인생의 은인이세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김영자는 정재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은아, 고마워. 하지만 내가 너한테 짐이 될 수는 없어. 선생님이 제게 짐이라니요.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빚을 갚을 기회예요. 정재은은 간호사를 불러 김영자를 자신의 차로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와 선영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선생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친어머니인데. 진수의 항변에 정재은이 답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속여서 요양병원에 버리려던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선영이 급히 나섰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불편하니까 치워버리려는 거죠? 정재은의 차가운 말에 선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때 진수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나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재은은 진수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치매 진단서를 받아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속셈이겠죠. 선생님은 치매가 아니십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객관적인 검사를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문의로서 판단한 결과예요. 진수와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치매 진단서를 받지 못하면 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정재은은 김영자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뒤따라오며 계속 항의했지만 정재은은 아예 듣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김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정재은은 운전하면서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고3 겨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하려던 순간 김영자가 자신의 월급에서 돈을 빼서 도와줬던 일을 말이죠.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의대 등록금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선생님이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일단 공부부터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일을 아직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김영자의 집에 도착해서 정재은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긴 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혼자 생활하시는데 정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 다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것도 익숙해졌어. 정재은은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교직에 헌신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선생님이 이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다니.
그날 저녁 정재은은 병원으로 돌아가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김영자 선생님은 우리가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분이 누구신가요? 제 은사님이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분이시죠. 간호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입원 환자로 모시는 건가요? 아니요.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재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재은은 김영자를 위한 특별 케어 계획을 세웠어요. 주 3회 방문 간병, 응급실 24시간 연락체계, 정기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였습니다. 며칠 후 진수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원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진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집을 처분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처분요? 네,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정재은은 진수의 진짜 목적을 알았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려던 거군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어머님을 속이는 게 정당화되나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진수가 나간 후 정재은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김영자의 집이 아들의 사업 담보로 잡혀 있다면 언젠가는 경매에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재은은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집 문제로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무슨 걱정? 아드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김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모르는데. 정재은은 김영자가 모르는 사이에 진수가 집을 담보로 잡았을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내일 제가 찾아뵐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정재은은 변호사와 함께 김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집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진수가 어머니 모르게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김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담보로 잡혔다니. 선생님,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발할 수는 없어.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정재은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대로 두면 집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정재은은 김영자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요양병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화요일 정오 간호사장이 정재은을 찾아와 긴급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김영자 어르신 며느리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며느리가요? 무슨 일로요?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충분히 드리겠다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던데. 정재은은 순간 불안감을 느꼈어요. 선영이 직접 병원까지 와서 치매 진단서를 요구했다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나중에 다시 온다고 하면서 갔어요. 정재은은 걱정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늦게 같은 간호사가 다시 정재은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어요. 원장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김영자 어르신 며느리가 아까 다시 왔었는데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간호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영이 병원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간호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치매 판정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 처리가 쉬워지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뭔가 대답하니까 그럼 인감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부동산도 저희 명의로 바꿀 수 있겠네요 하고 하더라고요. 정재은은 점점 화가 치밀었어요. 선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거든요. 더 들은 게 있나요? 네,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니까 치매 진단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정재은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영이 30년 만에 만난 은사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죠. 혹시 다른 간호사들도 들었나요? 아니요, 저만 들었습니다. 정재은은 즉시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집에 계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당장 찾아가겠어요. 김영자의 집에 도착한 정재은은 간호사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김영자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선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선생님. 간호사가 들었어요. 며느님의 진짜 목적은 선생님의 재산이었어요. 김영자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요양병원을 권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이 목적이었다니. 그럼 치매 진단서를 받아서 네, 선생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능력을 제한하고 그 사이에 재산을 모두 빼돌리려던 거예요. 김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보구나. 진수와 선영이 나를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믿는 게 당연한 건데 그들이 배신한 거죠. 정재은은 김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선생님이 30년 전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정재은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전 조치도 취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들을 고발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신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김영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어요. 신탁 설정, 공증 유언장 작성, 일부 재산의 사전 기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재은은 김영자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며느님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영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영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재은아, 나 결정했어.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 재산을 신탁으로 보호하고 유언장도 쓸 거야. 그리고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수와 선영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어. 정재은은 선생님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배신한 가족에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고
선생님다운 선택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자의 재산은 신탁으로 보호되었고 공증을 받은 유언장도 작성되었어요. 재산의 상당 부분은 교육장학재단에 기부되기로 했고 나머지는 정재은이 김영자를 위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진수와 선영이 분노하며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김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선영이 항의하자 정재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하신 전화통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전화통화요?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재산 처리가 쉬워진다고 변호사와 상의하셨잖아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게 된 건 중요하지 않겠죠? 진수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김영자는 단호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저버린 거야. 김영자의 단호한 말에 진수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럼 손자 민준이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 없어도 괜찮으시고요? 김영자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민준이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야. 진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저도 엄마가 낳은 아들인데. 아들이면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노려. 그런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진수와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나간 후 정재은은 김영자를 위로했습니다. 선생님 힘드셨죠? 아니야, 재은아. 오히려 홀가분해졌어. 그동안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몰라. 하지만 김영자의 눈가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평생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정재은은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 네, 선생님께서 평생 해오신 교육 일을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육을 해?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기억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따뜻한 마음과 경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정재은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억 글쓰기 모임이라고 해서 치매나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거예요. 기억 글쓰기? 네, 완벽한 기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감정을 기억하고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모임에 강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김영자는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선생님은 40년간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셨잖아요.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정재은은 김영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주택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너랑 함께? 그럼 내가 너한테 민폐가 되잖아. 민폐가 아니라 저에게는 영광이에요. 30년 전 선생님이 저에게 집까지 열어주셨잖아요. 정재은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작은 정원이 있어서 김영자가 좋아하는 화초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방을 선생님 전용으로 꾸며드릴게요. 책상도 놓고 서재도 만들어서 편하게 글 쓰실 수 있게요. 김영자는 정재은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재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필요해요. 선생님은 제게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인생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날부터 김영자는 정재은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2주일 후 첫 번째 기억 글쓰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병원 강당에는 15명의 어르신이 모였어요. 모두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의 분들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칠판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를 썼습니다. 기억. 여러분, 이 글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꾸 잊어버려서 기억이라는 게 무서워요. 김영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기억하죠. 누가 나를 따뜻하게 했는지, 누가 나를 울렸는지는 평생 남아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 감정들을 글로 써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는 따뜻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을 써보세요. 김영자는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글쓰기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짧은 문장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글을 쓰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네, 그동안 머릿속에만 있던 이야기들을 꺼내니까 속이 후련해요.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정재은이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어르신들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셨어요? 나도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어. 앞으로 이 모임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벌써 참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김영자는 정재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은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김영자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78세의 새로운 학생들을 만났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재은이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는 김영자가 심은 국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었지만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김영자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3월, 김영자의 기억 글쓰기 모임은 벌써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정재은의 집 작은 정원에서는 김영자가 직접 심은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꽃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김영자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피었구나. 정재은이 출근 준비를 하며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업 있으시죠? 어르신들이 선생님 수업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 나도 어르신들 만나는 게 제일 즐거워. 김영자는 이제 일주일에 3번 기억 글쓰기 모임을 진행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초급반, 토요일은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수준별 수업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강당으로 향하는 김영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간호사들도 모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업 화이팅 하세요. 강당에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간호사가 소개해준 새로운 참가자는 70대 중반의 단정한 할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라고 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왔어요. 김영자는 박순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는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날 수업 주제는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김영자는 칠판에 제목을 쓰고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써보세요. 작은 일이어도 괜찮아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도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확한 날짜나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때 느꼈던 감정만 기억나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글을 쓰는 동안 김영자도 함께 썼어요.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떠올리며 펜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30년 전 정재은이라는 학생을 도와준 일이다. 그 아이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다. 내가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그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지금 그 아이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웠다. 글쓰기 시간이 끝나고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박순이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0년 전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10시간 넘게 진통을 겪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낸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여기 병원에 다니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박순이의 발표를 들으며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씩 발표를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던 이야기, 손자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이야기,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 등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지막에 김영자도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박순이가 김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꼭 올게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야기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요. 정재은이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강당으로 왔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정말 보람 있었어.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나누시더라고. 정재은과 김영자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정원에 심을 새로운 화초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어떤 꽃을 심으실래요? 장미는 어때? 가시는 있지만 예쁜 꽃이 피잖아. 좋은 선택이에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정원에 장미를 심었어요. 김영자가 흙을 파고 정재은이 모종을 심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재은아,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지낸 지 벌써 석 달이 됐구나.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오랜만에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날 저녁 김영자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나는 78세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재은이는 내 딸 같고 글쓰기 모임 어르신들은 내 새로운 친구들 같다. 비록 진수와 선영이와는 멀어졌지만 대신 더 소중한 관계들을 얻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사랑도 마찬가지다. 가르침은 일방향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는 오늘 심은 장미가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곧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재은이 김영자의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새로운 어르신 두 분이 더 오신대요. 정말? 그럼 더 준비를 잘해야겠네.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고 계세요. 나도 덕분에 행복해. 고마워, 재은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집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영자의 새로운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